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게 제가 호기롭게 1시간이나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시간짜리 발표는 어떤 상황에서 하든 간에 약간의 렉처 성격이 있어 가지고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걸 막 조망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것만큼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구조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에다가 뒤쪽에 이제 조금은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제가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이 스펙트럴 프로퍼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리뷰를 해드리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레퍼런스 같은 거를 제가 추천하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목표를 조금 바꿔서 대신에 좀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시리즈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이콜로지컬 네트워크를 제가 분석했던 거,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적 성질 같은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스펙트럴 프로퍼티 같은 거를 넣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를 또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좀 더 딱딱한 이런 아이겐밸류 스펙트럼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런 구조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인트로 같은 거를 다 그대로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APCTP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쪽의 디테일은 좀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태계에서 뭐 먹이 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동물들이 이 식물들의 뭐 수분이나 번식 같은 걸 도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충매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돼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물리 쪽에서 특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막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제가 그때 썼었고 그다음에 물리학 또는 통계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왜 네트워크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완전히 규칙적인 구조 또는 완전히 랜덤한 구조만 연구를 하던 분들이 조금은 난트리비아라 이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분들 사이의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규칙적인 구조라든지 완전히 랜덤한 구조랑 거리가 멀죠. 이런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연구 그룹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난번 그 박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연구 그룹을 좀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어디에나 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브레인 네트워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좀 그런 영역이고 특히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시스템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과정인데 다 뜯어보면은 사실은 뉴런으로 돼 있는 전기화학적 신호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중간 레벨에서 뭐 시스템 레벨이라고 괜히 뭐 있어 보이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중간 레벨, 그러니까 메조 스케일 또는 뭐 숨겨진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뭉뚱그려서 뭐 요 부분은 어떤 거고 요 부분은 어떤 거고 이렇게 보다가 또 스케일 좀 더 줄여서 보기도 하고 또는 더 큰 스케일로 보기도 하고 중간에 사실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메조 스케일이 사실은 다 포함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터미놀로지도 뭐 노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사이에서 인터랙션을 엣지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오늘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어지스트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흔히 네트워크 인트로 할 때는 우리가 이 그림을 직접 컴퓨터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야지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선형대수 같은 엄청난 학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그런 수학적 구조를 엄청나게 이제 파고드는 그런 수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좀 이따 이제 소개하겠지만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현우 학생도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은 스테빌리티가 왜 아이겐밸류랑 그런 거랑 관계 있는지 그것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뭐 그 마이크로 스케일 스트럭처로는 디그리라는 게 있어서 뭐 이웃수 뭐 이런 걸 세면 되는 거고, 매크로 스케일 스트럭처가 있다면 엣지 덴시티 같은 게 있겠죠. 전체 가능한 인터랙션 중에서 몇 개가 차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영역에 있는 거고, 뭐 이 구조를 뭐 제 머릿속에서 그냥 그린 거지만은 그냥 봐도 뭔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를 소위 메조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딱딱 쪼개놓고 어제선스 매트릭스가 소위 이렇게 블락 다이아고널로 돼 있는 이런 거는 커뮤니티 스트럭처 또는 모듈라 스트럭처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레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좀 난이도 있는 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쏟아놨어요. 저는 레고 조립하는데 크게 관심은 없어서 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찾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설명서에서.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는 교훈적인 얘기인데, 이런 교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장난스러운 예 같은데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의미 있는 이런 구조로 모아놓는 게 실제로 이 구조적 성질을 보는데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 찍어놨다가 발표 자료에 써먹어야지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좀 장난스러운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리어스하게 가자면은, 결국 어제선스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좀 더 이제 그 주의 깊게 보시라고 아까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블락 다이고널로 이렇게 잘 쪼개지면은 이게 커뮤니티를 찾은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설명드리자면은, 얼마나 이렇게 잘 쪼개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소위 모듈라리티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이거 보시면은 앞에 게 막 복잡하니까 이거를 막 조절하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고정돼 있어요. 얘는 이게 지금 어제선스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기대값이에요. 이게 얘네 둘이 쉽게 말해서 원래 친구가 많은 것들끼리 인터랙션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를 널 모델이라고 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바꾸는 건 이겁니다. 델타 펑션 속에 들어가 있는 같은 것들끼리 이거를 합산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노드를 여기 넣었다가 막 여기 넣었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예쁘게 이렇게 정렬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막 어지럽게 그 흐트러뜨려 놓고 이렇게 정렬하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제가 소위 뭐 MP 컴플릿 문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듈라리티 맥시마이제이션도 사실은 이 IJ를 어떤 그룹에 넣을지가 컴퓨테이셔널하게 익스플로 그 컴퓨테이셔널한 양이 그런 익스플로시브하게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리뷰 논문들이 나왔을 정도로 이 분야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가 이제 최대 화두가 됐던 거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레고 얘기를 보여드린 게 그 정보 이론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엔트로피 같은 거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 찾는 방법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뉴먼 거번 널 모델 텀이라고 해서 마크 뉴먼이라는 분이, 좀 이따 이제 제가 스펙트럴 메서드 소개하면서 바로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 분인데, 이분이 커뮤니티 디텍션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써서 커뮤니티를 찾는 거를 제안을 처음에 하신 분이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뭐 지금 많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 오브젝티브 펑션 속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찾는 커뮤니티를 전체 오버롤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나 뭐 이런 리뷰 논문을 보시고 그 본인이 연구하시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로 네트워크 그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슬라이드는 거의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레고만 빼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스펙트럴
메서드가 중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새롭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것도 벌써 한참 된 얘기인데, 이 모듈라리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모듈라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찾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벌써 이제 14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뉴먼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그건데,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 뭐 거의 그대로 쓰는 건데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같은 거 좀 다른 건 이거는 서메이션 이것 때문이고, 이거를 일단은 전체 네트워크를 2개 그룹으로 쪼개는 문제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먼저 2개로 쪼개고, 그러니까 전체를 2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쪼개면 3개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을 플러스 1, 한쪽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쪼개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델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사실은 그 바이너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SISJ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거를 요런 매트릭스랑 벡터가 곱해진 폼으로 바꾼 거예요.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널 모델 텀까지 넣은 이거를 소위 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매트릭스를 모듈라리티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물리하는 사람들이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당연히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목적은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SI, SJ를 막 바꿔가면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죠. 그래서 이 모듈라리티 매트릭스를 맥시마이즈 어떻게 시킬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이 매트릭스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는 이 컨스트럭션 그 데피니션상 이 로우나 컬럼을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 말은 예, 11111 이거 하면은 그 매트릭스랑 벡터 곱을 해보면 엘리멘트 다 더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비얼하게 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1111 이런 유닛 벡터가 예, 그 디폴트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거의 아이겐밸류 제로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갖고 있고, 리얼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들은 전부 다 예, 리얼 밸류가 됩니다. 이미지너리 밸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이 여기서 지금 UI라고 표시한 이게 이 B라는 모듈라리티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됩니다. 그런데 선형대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은 다 리얼 밸류고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오소고널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만 잘 시키면 이게 소위 올소노멀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3차원이면 XYZ축의 유닛 벡터에 해당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S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조절함으로써 이거를 전체를 맥시마이즈 할 요 S를 이 UI라고 불리는 요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디컴포즈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컴포즈 시키고 그 디컴포즈 한 거에 코에피션트를 AI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이제 그런 뭐 그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그러면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일단 다 리얼이니까 이런 부등호를 다시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순서대로 쫙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게 제로라는 아이겐밸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아이겐밸류가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은 가장 큰 아이겐밸류는 무조건 파지티브 또는 0입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려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 1, 뭐 마이너스 100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가장 큰 거에다가 소위 몰빵을 하는 게 제일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거를 맥시마이즈하고 나머지랑은 아무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아이겐 벡터를 잘못 말했죠. 여기서 요 S라는 벡터를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랑 평행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분만 남고 나머지 다 제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XYZ축으로 비교했는데 X 방향에 아이겐 벡터가 있고 그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값이면은
그 S라는 벡터를 X 방향으로 향하는 그 벡터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그럼 자동으로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 이거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곱이 아니고 음수가 될 수 있으면 이 말이 안 맞겠지만 이게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아까 제일 큰 데다가 이렇게 다 몰아주면 되는 그게 바로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트리비얼 솔루션이다. 이거 이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바이너리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나마 다음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파지티브인 건 다 플러스 1을 넣고 네거티브인 건 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행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바뀌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두 개로 쪼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나를 플러스로 잡고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를 네트워크에 하나 주어지면 그 네트워크에 이 모듈라리티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고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무조건 제일 큰 아이겐밸류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고 그거를 부호별로 쪼개버리면 이렇게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방식 중에 하나고요. 뉴만이라는 분이 이거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되게 깔끔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물리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소위 가라데 클럽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트로피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워낙 이 커뮤니티 찾는 문제로 유명해서 그 컨퍼런스에서 가라데 클럽을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한테 이런 걸 막 그 전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이후로도 온라인 학회마다 이걸 소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 커뮤니티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물 쪽에 있어서는 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쪽이긴 하지만 이 DNA에 이런 그 크로모점이 접힌 구조에 대해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접혀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소위 하이시 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적용시켜서 실제로 어떤 구조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뭐냐면 이 크로모점의 로커스 사이에 얘네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실 블락 다이고널 찾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똘똘 말려있는 이 단위체를 찾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스케일로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건데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런 그 여기서 말하는 AB 컴파트먼트라는 거는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크로모점 전체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서 하나가 좀 더 액티브하다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거의 리커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조금 더 큰 스케일로 찾은 그런 그 소위 TAD라고 불리는 TAD라고 부르는데 토폴로지컬리 어소시에이티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조도 대충 찾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감마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레졸루션 바꿔가면서 아주 큰 커뮤니티부터 작은 커뮤니티끼리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간 부분에서 좀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증거가 좀 모자라서 더 좋은 저널로 갈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리뷰 과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요즘은 이런 하나하나에서 커뮤니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가 시간적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든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게 이해가 되실 텐데 모드란 거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가족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학회에서 만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인터랙션 패턴을 다른 모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각 레이어에 대해서만 인디펜던트하게 커뮤니티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인간관계들이 어떤 커뮤니티다라고 찾을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의 정당 계보를 통해서 뭐 처음에 이 연구를 발표했던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가져온 예인데 미국의 정당 계보가 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은 정립돼 있지만 옛날에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국회 같은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인데 여기 아마 상원의원일 텐데 역사를 쭉 봄으로써 실제로 이런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주어진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리뷰 논문이나 그런 거를 나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로 많이 연구했던 게 바로 이런 그 코어 퍼리퍼리 구조, 그러니까 중심 주변부 구조라고 제가 부른 건데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도 꽉 차 있으면은 커뮤니티 구조였는데 여기는 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분명히 어떤 구분이 있어서 주변부에 있는 노드들도 중심이랑 연결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게 이 진주랑 포항 사이에 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게 사실은 이게 이 서울과 지방의 그런 격차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 구조는 뭐 코어 퍼리퍼리랑 커뮤니티가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구조일 텐데 사실은 뭐 얘네들이 이퀴벌런트하다 그런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브레인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 코어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또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를 찾을 때 그런 커뮤니티들이 시간적으로 막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코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직관이랑 좀 맞는 부분인데 코어 퍼리퍼리 중에서 코어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좀 말하자면 심지가 좀 굳은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 막 변하지 않는 것들과 일치한다. 그런 연구들이 이런 브레인 네트워크에서도 있었고요. 저도 이쪽에 대해서 제가 영국에서 포닥할 때 그때 포닥 슈퍼바이저였던 메이슨 포터 교수님이랑 같이 이런 코어 퍼리퍼리 구조를 찾는 연구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모듈라리티처럼 사실은 구조적인 이런 거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적당히 소팅을 해서 어떤 것이 이런 구조에 맞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냐 그런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한 게 이건 사실은 모듈라리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아까 처음 보여드린 이 제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모듈러 스트럭처 갖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어떤 파티클이 여기서 이런 그 링크가 디렉티드 링크지만 링크가 점프하는 그런 확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여기서 한참 동안 이렇게 돌다가 건너가서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듈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왔을 텐데 이 운동에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그런 것들을 트랜스포트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포맵이라는 유명한 그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듈라리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 같은 걸 이용해서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는 네트워크 성질 중에서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라고 부른 거랑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 엣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얘를 의도적으로 지웁니다. 그럼 얘가 어떤 백업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점수를 하나씩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런 엣지를 제거하면 아무래도 디투어를 할 때 코어 쪽으로 디투어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 거 예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걸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점심시간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아까 그 한창석 교수님께서 돌핀 소셜 네트워크를 보여주셨길래 저도 마침 이걸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아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찾은 코어 퍼리퍼리 구조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코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돌고래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게 재미있게 정의가 됐더라고요. 돌고래들이 뛰어오르는데 같이 뛰어올라요. 혼자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뛰어오르면 뭔가 얘들은 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건데 요 방식의 좋은 게 노드에만 코어 퍼리퍼리 니스를 어사인하는 게 아니라 엣지에도 어사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돌고래가 코어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돌고래 인터랙션이 코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발표 때는 강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스펙트럴 데니시티 메서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좀 테크니컬한 게 워낙 많아서 이제 그 응용 수학 저널에 실린 그 저희 연구 그룹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여기서 코어 퍼리퍼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시한 건데 이거의 아이겐밸류 스펙트럼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양자역학 예를 들면 오히려 물리 쪽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어떤 그 두 개의 아이겐밸류 돼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를 노이즈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디노이즈 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데서 이런 짜잘짜잘한 D 것들을 아이겐밸류 스펙트럼에서 적당히 쳐냄으로써 이런 구조만 딱 남겨서 찾기 되게 편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이 방법론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를 제대로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 요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요 구조를 뒤집어요. 뒤집는다는 게 있는 링크는 없애고 없는 링크를 있도록 하면 완전히 뒤집힌 게 되거든요. 그 뒤집힌 거에서는 커뮤니티 찾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 매트릭스와 이렇게 뒤집힌 매트릭스 사이에 아이겐밸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커뮤니티를 찾는 방법으로 코어퍼리프를 찾아보자. 그런 게 이제 메서드가 되는데 그 저자 순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디테일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이거를 제대로 발표하려면 이제 좀 논문을 다시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코어 퍼리퍼리 관련해서는 예, 이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냥 단일 코어 퍼리퍼리는 그냥 보시면은 이 디그리로도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 많은 게 코어 쪽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예외 사항을 만들 수 있냐 그 문제입니다. 디그리랑 상관없이 코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뭐 그 나오키 마스터 교수님이랑 이 코자쿠라는 분이 최근에 이쪽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뭐 3개의 블럭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테크니컬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상관없는 내용인데 예, 이 저희가 지금 모두 관심 있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사실 태양의 코로나 얘기인데 사실은 모양이 사실 코어 퍼리퍼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인데 어쨌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사실은 네스티드니스란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몇 주간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그건 제가 편향돼서 그런 게있지만 이콜로지 쪽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네스티드니스 구조를 되게 뭔가 그런 도그마처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고 그게 실제로 스테이블라이즈 시키는 거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덕성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편향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주장하는데 이거 좀 다른 구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 연구를 시작할 때 그때 택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그로스 레이트 같은 거를 조절하면서 이 그로스 레이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런 네스티드 구조가 이 코익지스턴스 도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구조랑 비교한 게 있었는데 저희 주장은 이게 사실 코어 프리프리에 가깝다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리뷰 페이퍼도 나왔었는데 이 바스콤테라는 분이 사실은 네스트니스 이쪽으로 이쪽 분야에선 제일 잘 알려진 분이고 그래서 그분 그룹에서 이런 그 리뷰 논문을 쓰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단순히 그냥 이콜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코노믹 시스템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은행 간의 연결, 금융 네트워크 같은 데서 코어 퍼리퍼리 구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뭐 또 네스티드니스 구조도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여기서 관심 있는 건 이제 이콜로지 쪽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게 네스티드니스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코어 퍼리퍼리 구조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건데 그걸 위해서 제가 비교했던 게 찾아보니까 이 네스티드니스를 퀀티파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대표적인 매저인 것 같아서 했던 이 NODF라는 매저를 써서 그걸 정량화했고 그다음에 코어 퀄리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제센스 매트릭스에서 얼마나 이런 뒤집힌 기억 모양을 갖고 있냐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릴 논문에서도 나올 얘기지만은 이런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 스트럭처 입장에서는 리스트릭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대로 쓸 수 없고요. 제가 애니멀 플랜트를 아예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코어 퀄리티를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유명한 데이터셋 같은데요. 그 89개의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아까 이현우 학생도 발표할 때 그
디그리 헤테로지나이어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연구할 때 깨달았던 게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가설로 세웠던 사실은 네스티드 구조가 이 코어 퍼리퍼리 구조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이걸로 사실 증명이라면 증명이 됩니다. 사실은 89개를 했더니 콜레이션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찜찜한 게 뭐냐면 이거는 심지어 엣지 덴시티만 비교해도 콜레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엣지 덴시티가 이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모델링 스터디를 했던 건데 완벽한 네스티드 구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여기서 찾는 것도 거의 굉장히 퍼펙트한 콜레이션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디그리 이거를 이렇게 랜더마이즈 시킴으로써 디그리 헤테로지나이어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에르도십 레인처럼 되겠죠. 굉장히 그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그리를 보존해서 만들었더니 보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으로 막 이렇게 다 가버리고 세츄레이트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소개했던 건데 이거는 사실은 디그리 시퀀스라는 걸 고정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수의 많은 네트워크 매저들이 어떤 자유롭게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스터티비티 클러스터링 코피션트에 대해서는 이 고도 연구자이기도 한 페터 올메라는 분이랑 다른 분이랑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디그리 시퀀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제한을 준다라는 거를 제가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 그걸로 사실 그 연구 논문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백용주 교수님도 예전에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피칼리티라고 불리는 주어진 디그리 시퀀스를 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리스트릭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도 관계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리뷰 논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그런 얘기했었고 최근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콜로지 하시는 분들도 다행히 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네스티드니스랑 코어 퍼리퍼리가 관계가 있다는 논문을 보시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레디칼한 어떤 주장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네스티드니스보다 코어 퍼리퍼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많이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이현우 학생이 KPS에서 발표하는 것도 듣고 그때 이제 이덕성 교수님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저희 워크샵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를 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보자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이거는 백용주 교수님께서 그때 온라인으로 질문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알게 된 그 논문인데요. 그 마줌다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으신 논문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이거를 자세히 소개할 시간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그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요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가정했어요. 이 제이스탯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이 시간에 대해 변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디케이한 텀이 있고 인터랙션 텀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외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있을 때 또는 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게 매트릭스로 주어지면 리니어 시스템이죠.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미분 방정식 시스템의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스템의 제너럴 솔루션이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이 간단한 게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지수함수의 성질이 당연히 이게 파지티브면 블로우업 해버릴 테니까 이게 네가티브만 있어야지 그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스테이블 하겠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컨디션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제 트리비얼한 얘기가 되겠지만 왜 여기서 아이겐 밸류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겐 밸류 부호가 중요한지를 그냥 한 페이지로 설명하려고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요 J라는 인터랙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람다 i라면 이게 알파 람다 i 빼기 1, 알파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이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면은 당연히 이거를 잘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아이겐밸류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J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거면은 이 전체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가번하는 요 A라고 제가 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호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게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만약 이거가 랜덤하게 주어질 경우에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분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알파 곱하기 뭐였죠? 어쨌든 그 알파 곱하기 람다 빼기 1 그거의 부호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가 정해지는데 그게 마치 통계물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상전이처럼 이렇게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겐밸류가 몇 개 없을 때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리얼이 아니라 컴플렉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리얼 파트만 갖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겐밸류가 이쪽에서만 놀 때는 스테이블한데 여기를 딱 건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네이처 논문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 인터랙션이 랜덤하게 주어질 때 그 아이겐밸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게 소위 유명한 랜덤 매트릭스 요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구글로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 논문도 있고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하버드대 수학과의 그 학사학위 논문인데 정리 굉장히 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이런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걸 소개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대단한 그 거라는 생각이 든 게 이 논문 보다 보니까 깃허브에 이 뉴메릭스를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이 논문을 보면서 가서 이제 실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친절하게 이걸 쓰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논문스럽지 않게 상당히 구어체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걸 해서 이걸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다. 그래서 뭐 축하한다. 드디어 당신의 첫 랜덤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 약간 헬로 월드 코딩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워져서 약간 속았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건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분야가 어려운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메트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되고 시메트라이즈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성질에 따라서 밸류가 그 아이겐 밸류가 다 리얼이 돼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저도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걸음마를 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그 다 이렇게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겐 밸류들이 다 가우시안 오소고널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양자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허미시안 매트릭스. 그러니까 완전 시메트릭이 아니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야지 이렇게 시메트릭해지는 거. 그걸 한 게 소위 가우시안 유니터리 앙상블이라고 부르고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심플렉틱 앙상블이라고 불러서 이거는 쿼터니언이라고 부르는 컴플렉스 넘버를 제너럴라이즈 한 게 있어요. 수리물리 시간에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완전 더 제너럴라이즈한 이런 그 가우시안 심플렉틱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논문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아카이브 논문에서는 주로 가우시안 오소고널 앙상블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친절하게 처음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몇 개야 갖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마 8개인가 갖고 계산했을 거예요. 8개니까 당연히 뭐 에러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어떤 걸 하냐면 자 연습 문제로 뭘 하냐면 2x2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서 여기서 이게 약간 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코비안 같은 걸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 2x2 매트릭스니까 아이겐밸류가 2개가 나올 텐데 그 아이겐밸류 사이의 차이의 분포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실 2차 방정식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2개 차이로 바꾸니까 이런 델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코비안이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이게 재밌는 게 뭐 어떤 적당한 스케일이 있으니까 아이겐밸류 두 개 사이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밀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이겐밸류가 1이면 1 근처로 못 오게 하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되게 뭔가 다이내믹하게 설명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차가운 수학적 성질인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유도를 다 하진 않습니다. 여기 3번에 나온 게 어떤 뭐 티오렘이 나와 있는 뭐 그런 논문이라고 부르는 아주 옛날 논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그 가우시안 매트릭스, n by n 가우시안 매트릭스의 그 이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인데 아이겐밸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우시안 텀이 있고 리펄전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텀은 요 가우시안을 이야기하고 리펄전 텀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는 이거를 마지널라이즈 시키는 소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메트릭 하니까 1번 첫 번째 아이겐밸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아이겐밸류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 다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소위 세미 서클로가 나온다는 건데 뉴메릭스로 보면은 8개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세미 서클로인데 이거 제곱해 보면은 x 제곱 더하기 파이 제곱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세미 서클이 아니라 세미 일립티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예, 타원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노멀리제이션 그룹만큼이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자세히 소개할 수가 없어지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챕터에 갑자기 쿨론 가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저의 그 학부 물리 지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그 이거는 이제 통계 물리에서 나오는 볼츠만 팩터 속에 이런 게 이제 얹어져 있는 그런 건데 이 확률 분포가 어떤 거냐면 이 노멀라이즈 해야 되니까 생기는 이 소위 파티션 펑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위에 어떤 에너지 텀이 있는데 에너지 텀이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서 로그 텀이 되게 특이한데 로그 텀이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쓴 건데 이 우리가 보통 그 전자기학에서 가우스 법칙 할 때 3차원이니까 이게 소위 쿨론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장은 R 제곱이 되고 이거는 R분의 1이 되고 2차원이면 이쪽이 2파이R이니까 이렇게 되고 R분의 1 적분하면 로그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쿨론 가스에서 사용된 테크닉을 잘 써서 열심히 풀어보면 이게 나온다는 건데 이 점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린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다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예, 이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파고 있었던 게 좀 실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어쩌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아까 논문 3개 소개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더 이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세미 서클 아니면 세미 일랩틱 롤을 만족하는 랜덤 매트릭스는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를 뭐 이런 온갖 테크닉을 써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또 뒷부분은 오히려 제가 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이건 이석순 교수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제가 소개한 제이스탯 논문이랑 결을 같이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터랙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할 때는 이렇게 서클을 따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기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돼서 이게 프리데터 프레이처럼 부호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호가 다른지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패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미지너리 파트 쪽으로 길쭉하고요. 어떤 거는 리얼 파트 쪽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여기를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널쩍해지는 거랑 이런 패턴으로 널쩍해지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믹스처 쪽이 훨씬 더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뉴메릭스나 그런 걸 통해서 네스티드 구조가 오히려 언스트럭처 된 것보다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 같다. less likely to be stable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런 데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논문도 있었다고 소개하고요. 시간은 얼추 맞춘 것 같은데 얼마나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막
그 1 시간짜리 그 톡에 걸맞은 퀄리티로 준비는 전혀 못한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제 연구 분야 쪽을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레퍼런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왜 아이겐 밸류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물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었을 내용일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스펙트럴 애널리시스 쪽은 어쨌든 제가 아까 그 뉴만이 커뮤니티 찾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고 수학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어 퍼리퍼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 네스티드니스를 조절하면서 실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맨 밑에 써 놓은 게 코어 퍼리퍼리 구조에 대해서 이걸 해 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제가 그 3저자로 참여했던 그 유럽 응용수학 저널에 실었던 그 논문에도 잠깐 요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서 그 저 온라인 발표할 때 늘 느낀 건데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나 이런 소개를 좀 써 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이후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제 리서치 톡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해 놓은 걸 연결한 것도 있는데, 물론 예, 이것도 있죠. 그때 이거 전에 세미나 시리즈로 한 거. 그래서 이런 이거 제 홈페이지 찾아와서 연구 분야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직접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오늘 발표했던 거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것 중에서 뭐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이런 워크숍 때도 당연히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끝나더라도 이메일 주소 같은 걸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